어떤 순간이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기뻤던 순간, 슬펐던 순간, 황당했던 순간,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순간, 감동적이었던 순간 등 30분 동안 온 세상 여러가지 이야기를 담아 찾아가는 프로그램 1화의 프로토타입,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화의 프로토타입, 오늘은 두 번째 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1화의 프로토타입 진행자 1화입니다. 오늘 1화의 프로토타입 두 번째 방송부터요, 사연을 받아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해드리는 1화의 토크타입 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건의를 해주신 이나가키 사키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단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매 방송마다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코너에 대한 제안이 있으시면 아이브로드 홈페이지에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화의 프로토타입은 서울 춘천 고속도로 홈플러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1화의 프로토타입은 30분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엉금엉금 동해안 가던 길, 이제 동해안으로 바로 가자. 서울 춘천 38분,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빠른 길, 아이러브웨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 1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홈플러스를 이용하냐고요? 정말 싸고 품질 좋고 친절까지 더해지니까 아니겠어요? 이래서 제가 홈플러스 오는 맛이 난다니까요. 홈플러스 플러스 가격이 잡게, 홈플러스 플러스 행복이 더해, 홈플러스 플러스 우리 생활에 플러스가 되니까 홈플러스. 아참,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홈플러스 패밀리 카드에 신규 가입하시는 고객분들께 돈 버는 쿠폰북을 추가로 증정해드린대요. 저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 이슈 타입. 자, 오늘부터 이슈 타입은요, 눈에 찝어서 옳은 이슈를 읽어드리기만 하는 코너에서 벗어나서 이 이슈 내용을 읽어드리고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전달하는 코너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영예차 선행방송 때도 이런 적이 있기는 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코너 컨셉으로 접목을 시켜서 이에 대한 여러분의 방송 의견도 함께 들어보는 그런 코너로 오늘부터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시지는 아니려고 봅니다. 개인 간의 견해차도 엄연히 있는 만큼 여기에 보다 신경을 써서 방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리 아나운서가 2008년에 범했던 방송사고로 뒤늦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첫 이슈로 다뤄볼까 합니다. 전주리 아나운서는 2008년 한국정책방송 KTV에서 근무 도중에 국정 와이드라는 프로그램의 진행 도중에 턱을 괴고 쉬는 모습이 잡혀서 방송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방송 시작 전에 스태프분의 큐 사인을 미처 듣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전주리 아나운서의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은 TV를 통해 전국으로 생방송되었고, 이 영상은 인터넷상에 퍼지게 되면서 방송사고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네티즌 분들은 전주리 아나운서의 방송 사고에 대해 대부분 인간적인 실수이니 괜찮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전주리 아나운서는 이후에 뉴스 전문 케이블 채널 MBN으로 자리를 옮겨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KBS 신입 아나운서 채용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서요. 곧 있으면 지상파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가 있지요. 저도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정말 실수 많이 합니다. 음악 방송을 하는데 음악을 다 틀어놓고 또 한 번 더 나온다든지, 방송을 하는데 실수로 마이크를 안 켜고 멘트를 한다든지. 아마 저도 전주리 씨도 그렇겠지만 방송 사고 났을 때는 진짜 많이 당황하셨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재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프로 방송인이라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얼마 전에 이제 MBC 이정민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아침 뉴스 진행을 하다가 기자 리포트 영상이 나갈 때 거울을 보면서 한참 이제 화장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자 리포트 영상이 나가는 도중에 갑자기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니까 보고 있던 거울을 즉시 내려놓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다음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 일로 이정민 아나운서는 거울공주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다음 날에 이제 한 대학교에서 초청 특강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정민 아나운서는 이제 아나운서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소양이라고 판단했다 라고 이제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후일담이랄까요? 얼마 전에 이제 MBC 뉴스데스크 40주년이라고 해서 당대 진행했던 앵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집 방송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정민 아나운서는 그 에피소드가 언급되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의견을 밝혔는데, 그때 이제 모습을 이제 지금 보니까 무척이나 이제 진짜 뻔뻔하게 보인다고. 뭐 이제 자기가 보는 이제 나름대로의 관점이겠지만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무려 그새 거울을 바꾸셨다고 하네요. 자, 이게 어떤 거울인지 궁금하시다면요, MBC 뉴스데스크 10월 5일자 특집 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 다시 보기 영상을 통해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튼 전주리 아나운서에 대한 시청자 분들의 관심도 입사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더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전화 위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튼 이번을 계기로 더 좋은 방송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주리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치 좀 덜 먹고 한동안 좀 참아주십시오. 자, 이런 발언을 누가 했냐고요? 대한민국의 대표 정당이자 여당인 한나라당이 11일날 내놓은 폭등한 배추값에 대한 대책의 골자라고 합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추값 폭등은 여름 배추의 작황이 아주 나빴기 때문이라며 가을 배추가 출하되는 10월 하순부터는 배추값은 완전히 안정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겨울 배추는 다음 달 20일부터 출하되니까 그 이후로 김장을 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소비를 자제하고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은길 정책위의장도요,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면서 중국산 수입이라든가 농가의 생산성 향상 대책 몇 가지가 있지만 당장 효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의 한나라당의 태도인데요.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1일과 4일에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0월 중순 이후엔 채소값이 안정된다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민 생활을 위해 배추값을 잡아야 한다는 구호만 외치다가 결국은 배추 공급이 회복될 때까지 먹는 것을 참을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나라당은 그래도 다른 정당에 비하면 조금은 그래도 호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만 이거는 좀 네, 그냥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참, 듣기로는 대형 할인 매장에서는 이러한 배추값이 폭등할 것을 예견하고 배추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배추값 파동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야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형 마트보다도 못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진짜 정말로 비난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늦장 대책이라도 어떻게 좀 잘만 내놓으면 어떻게 좀 괜찮아질지도 모르겠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배추값 안정에 그렇게 장담을 하던 정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배추를 먹지 말라니요. 정말 황당해서 이거 허탈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누가 이런 대책에 국민 여러분들이 순순히 따르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게 정말 우려되네요. 여튼 배추값 파동에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으로 아무리 좀 국민 여러분이 서민 여러분이 이제 좀 불편해진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정부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좀 확고한 대책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행기, 헬리콥터 혹은 보트로 변신이 가능한 자동차 디자인이 웹상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11일날 미국의 자동차 전문 사이트인 카스코프에 따르면요, 영국의 디자이너인 필립 파울리가 할로 인터셉터와 공동 작업을 통해 디자인한 차가 화제났는데요. 이들은 이 차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이 불과 2.3초밖에 안 걸리고 최고 속도는 무려 311마일, 그러니까 시속 500km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또 겉모습은 슈퍼카인 부카티 베이론과 후면이 비슷하고요, 전면은 아테라의 3륜 전기차와 흡사하다고 합니다. 사실 하늘을 나는 차의 역사는 오래되었는데요. 1949년 미국의 몰턴 테일러가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비행기를 처음으로 고안하고 직접 6대의 비행기 자동차를 만들어 이 가운데 2대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직 디자인뿐이기는 하지만 이런 물건이 나오면 정말로 대단하겠네요. 최고 속도를 시속 500km까지 낼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기까지가 불과 2.3초밖에 안 걸린다는 것에 더 놀랍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아무래도 여기에 엄청난 가속력이 필요할 텐데 탑승하는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속이 좀 울렁거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물론 관성작용으로 인해서 급 출발할 때는 이제 몸이 뒤로, 급 정거할 때는 이제 몸이 앞으로 쏠리지만 급 출발할 때는 몸이 뒤로 쏠리잖아요. 즉 시트 쪽으로 쏠려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지만은 바깥이 다 보일 때는 그렇게 가속하면 굉장히 눈이 좀 핑핑 돌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그렇다고 안 보고 운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인 운전 설비를 장착한다는 이야기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아마 단순한 디자인 정도로만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제 생각이지만 말이죠. 자, 어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한일전은 0대 0으로 끝이 났지요.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일본의 한 TV 방송국에서는요, 이 경기의 표기 때문에 수많은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TV 방송국인 호지TV라는 곳에서 지난 8일 한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어제 열렸던 한일전 경기의 안내의 자막을 화면 왼쪽 상단에 자국을 중심으로 하여 일한전이라고 표기해야 되는데 왠지 한일전이라고 표기해서 수많은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시청자들은 이 방송이 나간 해당 장면을 캡처해 나르면서 자국 방송국이 다른 국가를 앞세워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일한전이라고 쓰는 것이 맞다며 호지TV의 사죄를 촉구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방송국인 호지TV는 경기가 한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썼다고 해명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네요. 자, 제 생각에도 이건 정말로 방송사가 크게 실수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상대팀의 국가에서 경기가 열린다는 논리로 상대 국가를 앞세우고 자기 국가를 뒤로 표기하는 것은 좀 심했다고 여겨지네요. 우리나라라도 항상 경기를 보면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든 상대 국가에서 열리든 한일전, 한중전, 한불전, 한독전 이렇게 한국을 앞세워서 표기를 하고 보통 한자권 방송사들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일종의 관리라고 봐도 무방한데 상대 국가에서 열린다고 자국을 뒤로 내고 상대 국가를 앞으로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국가를 스스로 낮추고 상대 국가를 부각시키는 것,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된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소위 라이벌 대결인 한일전인지라 이것이 더욱 부각된 것 같은데 앞으로 방송사에서는 이런 해프닝은 사소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네요. 자, 여기까지 이번 주의 이슈 타입이었습니다. 토크 타임. 네, 이 토크 타입이라는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그 사연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전하면서 소통하는 코너입니다. 프로그램 코너를 제안해주신 이나가키 사키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내주신 사연은요, 주제는 아무래도 상관없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간편하게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비밀글로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이브로드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토크 타입의 사연은요, 방금 전에 코너 제안을 해주신 이나가키 사키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10월 9일 위대한 신 모수령 동지께서, 자, 이 모수령 동지님이 누구십니까? 네, 어쨌든 모수령 동지께서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 같이 가자고 하셔서 다녀왔습니다. 중국, 캐나다, 한국 세 나라가 공연을 했는데 중국은 역시 대륙이라는 별명만큼이나 크게 터뜨리더군요. 나중엔 한국이 더 크게 터뜨리지만요. 캐나다는 음악이 무척 조용했던 것 같고 한국 공연은 대략
부채를 형상화한 불꽃이 많이 보였습니다. 매우 기억에 남는 축제였는데 끝이 약간 좋지가 않았던 게 한강다리인가요? 그쪽에 불꽃이 붙어서 불이 났었습니다. 다행히 10몇 분 만에 진화가 되었는데요. 색강에서는 길까지 물이 차올라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좁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다만 오는 길이 약간 힘들었지만 말이죠. 으허허허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10월 9일에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군요. 근데 화재가 일어났다니 와, 정말 거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으셨을 수가 없겠네요. 부채 모양이라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해님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점에서 동그랗게 쫙 퍼지는 이런 모양이 그냥 다였는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불꽃이란 게 정말 모양 자체가 정말 다양해졌더군요. 자, 그나저나 저는 부산 세계 불꽃 축제는 알고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서울 세계 불꽃 축제는 부산에 비하면은 그렇게 생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더군요. 제 생각엔요. 부산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데 비해서 서울은 10월 9일 단 하루만 진행하는 것을 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보다는 부산 광안리에서 열리는 부산 세계 불꽃 축제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여기 부산 세계 불꽃 축제 같은 경우는 2005년 APEC 정상회의 경축 첨단 미디어 해상수를 이제 시작을 해서요. 올해 6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엄청난 인파의 관광객이 몰려서요. 가기도 좀 겁이 나기도 하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도 불꽃을 찍는데 이 요령이 좀 많이 든다고 하네요. 제가 작년인가 불꽃 축제와 관련해서 어느 사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블로거 분의 블로그를 이제 봤는데요. 일단 우아한 불꽃을 잡으려면 플래시는 꺼놓은 채 삼각대로 카메라를 확실히 고정을 시키고 셔터 타임을 길게 잡아주는 것이 우선 정석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한 글이었습니다. 확실히 셔터 타임을 길게 잡아줘야 불꽃이 마치 하나의 가느다란 선처럼 보이니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불꽃 축제라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사진으로 담아내 우아하고 멋진 풍경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지요. 조금 있으면 부산 세계 불꽃 축제인데 21일부터 23일까지요.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사진을 촬영하는 요령에 대해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불꽃 축제뿐만이 아니라도 여러 사진들에 관한 정보도 말이죠. 여튼 오는데 좀 힘드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이나가키 사키님이 보셨던 불꽃 축제는 정말 좋은 기억으로 오랫동안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나가키 사키님의 사연이고요. 사연 감사드립니다. 이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홈플러스를 이용하냐고요? 정말 싸고 품질 좋고 친절까지 더해지니까 아니겠어요? 이래서 제가 홈플러스 오는 맛이 난다니까요. 홈플러스 플러스 가격이 작게 홈플러스 플러스 행복이 더해 홈플러스 플러스 우리 생활에 플러스가 되니까 홈플러스. 아참,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홈플러스 패밀리 카드에 신규 가입하시는 고객분들께 돈 버는 쿠폰북을 추가로 증정해드린대요. 저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 엉금엉금 동해안 가던 길. 이제 동해안으로 바로 가자. 서울 춘천 38분.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빠른 길. I love way. 서울 춘천 고속도로. 자, 시간이라는 게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네요.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분과 함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질문 받은 것도 있고 인터뷰에 주어진 시간이 좀 촉박했던지라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물쩡어물쩡거리고 많이 생략되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요. 꿈이라는 것이 어릴 때에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꿈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는 않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꿈이 의사였는데요. 저는 여기보다는 피아노를 배우면서 음악가의 꿈도 가지게 되었고요. 방송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방송인의 꿈도 가지게 되었고, 또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들을 많이 만지작거리면서 IT 쪽 계열의 전문가의 꿈도 가지게 되었고, 또 여러 우아한 건축물을 보며 건축가의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3에 이르면서까지도 장래의 희망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었고요. 오히려 저는 대학 들어오면서야 꿈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굳힌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정말 좋지만 그러면서도 대신 장래 희망을 확고히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은 아무래도 당연하겠지요. 왜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니까. 실제로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여러모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꿈꿔왔던 일이 잘 안되면 대안으로 가는 길이 좀 더 빠르겠지만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사람이란 모름지기 실제 직업 현장으로 발을 디딜 때까지 자신이 꿈꿔왔던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장래 희망 1순위도 일단은 프로그래머이기는 하지만 미래라는 것이 알 수 없기에 정작 직장에 들어가기까지는 저조차도 어느 직장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고요. 이건 전적으로 자기 노력과 의지에 먼저 달린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막연히 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희망에 대한 의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어떻게 괜찮은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도 아직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3일 수요일의 1화의 프로토타입 두 번째 타입이었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수요일에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